아, 그래. 유리가 못 와가지고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자, 166페이지 가볼게요. 166페이지. 38회차입니다. 38회차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여러분 166페이지에 왼쪽에 17번부터 20번까지도 풀었나요? 이건 안 풀었죠, 그쵸? 38회차만 채점을 해볼게요. 1번에 4번, 2번에 5번, 그 다음에 3번에 4번이고요. 4번에 저장입니다. 저장. 5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2번이고요. 8번에 물관입니다. 물관. 9번에 3번입니다. 9번에 3번. 네, 또 모르는 거, 못 들은 번호 있어요? 7번부터. 네. 1번부터 7번까지. 아, 이거 먼저. 자, 1번에 4번, 1번에 4, 2번에 5, 3번에 4, 4번에 저장,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2번입니다. 다 들었죠? 1번에 4, 2번에 5, 3번에 4, 4번에 저장,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2번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8번, 9번, 8번 물관, 9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광합성이고요. 11번에 2번, 12번에 녹말입니다. 녹말, 12번에 녹말, 13번에 3번, 14번에 기공입니다. 14번에 기공, 15번에 1번, 16번에 1번이고요. 16번에 1번, 17번에 수분 혹은 꽃가루 바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18번에 둘 다 쓰라고 했나? 아니죠, 그렇죠? 18번에 2번, 19번에 5번입니다. 18번에 2번, 19번에 5번, 20번에 5번입니다. 18에 2, 19에 5, 20에 5예요. 그 다음에 39회차로 바로 갈게요. 39회차 펴보세요. 1번에 1번이고요. 39회차 1번에 1번. 2번에 A가 물, 그 다음에 B가 이산화탄소죠, 그렇죠? 답이 써있네. 에이씨 참, 네 맞다고 하세요. 자, 아시죠? 그 다음에 13번에 13번이네. 3번에 4번이고요. 4번에 3번, 4번에 3번. 그 다음에 5번에 3번이고요. 5번에 3번. 6번에도 3번입니다. 6번에 3번. 7번에 4번이고요. 8번에 1번. 9번에 기억의 염록체, 니은의 염록소예요. 기억의 염록체, 니은의 염록소. 그 다음에 10번에 기억의 청남색, 파란색, 보라색. 기억의 청남색, 파란색, 보라색. 니은의 녹말입니다. (11번에) 5번이고요. 11번에 5번, 12번에 3번, 13번에 1번이고요. 14번에 1번, 15번에 1번, 16번에 4번, 5번입니다. 17번에 2번이고요. 18번에 2번, 그 다음에 19번에 기억,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기억, 니은. 자, 여러분 38회차, 39회차 질문 있나요? 38회차, 39회차. 169쪽에 19번. 169쪽에 19번. 또 있나요? 뭐 정답 못 들은 번호 있어요? 없어요? 질문은? 질문 없으면 이 한 문장 보면 되나요? 169페이지. 네. 4, 5, 6번? 그 질문이 아닌 답을 못 들은 거예요? 질문이요? 몇 회차죠? 39회차. 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두 문제만 볼게요. 자, 먼저 169페이지 19번입니다.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잘못 말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현수기 1번에 클립을 벌려 영국 표면을 재물대의 가운데 고정시켜야 해.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고정시켜서 관찰하시면 되고, 2번에 조동나사로 천천히 재물대를 내리면서 접안 렌즈로 상을 찾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초점을 잡는 방법을 제가 현미경 얘기를 할 때 딱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갔었는데, 가장 가깝게 대물 렌즈와 붙인 다음에
조동 나사로 멀리 밀어내면서 초점을 잡아요. 그 상태에서 이동 나사로 정확하게 초점을 잡는 거고, 가장 첫 번째는 조동 나사로 딱 붙인 다음에, 이게 렌즈가 닿으면 안 되고 거의 붙을랑 말랑한 상태에서 밑으로 밀면서 초점을 잡습니다. 밀면서. 그래서 2번에 미나 맞는 말 한 거고요. 3번에 지성이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먼저 배율이 제일 낮은 걸로 먼저 보셔야 돼요. 고배율로 먼저 보면 내가 관찰하려는 물질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연구표면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해 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그쵸? 가장 가깝게 한 상태에서 뒤로 밀면서 초점을 잡는다라고 했어요. 5번에 상수, 미동나사로 상이 뚜렷하게 보이게 조절하고 고배율에서 저배율로 바꿔가면서가 아니라 저배율 먼저, 그쵸? 저배율 먼저, 그 다음에 고배율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4번부터 6번의 실험 문제 볼게요.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은 노란색 BTB 용액이라고 했는데, BTB 용액은 기본적으로 무슨 색입니까, 원래? BTB 원래 무슨 색이에요? BTB가 기본 색깔은 이제 초록색이죠, 그렇죠? 중성일 때 초록색이고, 산성일 때 무슨 색입니까? 산성일 때? 산성일 때 노란색이고, 염기성일 때가 파란색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입김을 불어 넣으면 왜 BTB 용액이 갑자기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그쵸 물에 녹아 들어가서 뭐 만들어냅니까? 뭐 만들어내요? 그쵸 산성을 만들어냈는데 탄산이 생기죠, 그쵸? 탄산이 생겨서 산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후 불어 넣어준 이산화탄소가 지금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식물이 광합성할 때 써요, 안 써요? 쓰죠, 그쵸? 그러면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게 되면서 같이 뭐도 사라집니까? 탄산도 사라지니까 원래 산성이었던 BTB 용액의 액성이 뭘로 바뀌어요? 중성이나 염기성으로 바뀌겠죠. 언제? 광합성을 통해서 물속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면.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갖추고 4번 먼저 보시면, 시간이 지난 후 각 시험관의 색깔 변화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번에 시험관 A, 시험관 A는 아무것도 장치를 안 해놨는데 얘가 색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렇죠? 변하려면 광합성을 통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색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상 A, B, C 중에 B밖에 없어요. 왜? C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놨기 때문에 얘가 광합성이 돼야 안 돼요. 광합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B만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여기다 검정말을 네. 넣어준 이유가 뭐예요? 검정말을 넣어서 이제 광합성에서 광합성 정도를 안 하는. 어떤 거요? A, B, C 중에 B에 검정말을 넣은 이유요? 아니요, B랑 C에 그냥 검정말에 넣어요. 그렇죠. C는 지금 넣어보시면 광합성을 하려고 C에 검정말을 넣었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합성이란 과정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 알겠는데, 이게 햇빛이 필수 조건인지 아니면 다른 필수 조건이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색이 변하는 시험관은 A, B, C 중에서 B밖에 없으니까 지금 실험관 1부터 5까지가 싹 다 색이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변할 수 있는 건 시험관 B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색 변화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서 얘가 액성이 산성에서 바뀌는 건 맞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성에서 멈출지 염기성에서 멈출지는 여러분들의 판단 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3번에서 나는 초록색이라고 배웠는데 틀렸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5번에 시간이 지난 후 각각 시험관의 색깔 변화와 그 까닭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는데, A, B, C 중에서 B만 색깔이 변하니까 1, 4, 5번은 답으로 할 수가 없고요. 2번과 3번은 답인데, 5번에 2번 보기 보시면 그대로 노란색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대로 노란색일 리가 없고, 4번은 그대로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다 같은 일 보기고요. 3번에 시험관 B,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에 위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A, B, C에서 A랑 B를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어요? A랑 B를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B와 C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광합성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3번에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1번 보기 산소가 필요하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BTB 용액이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관 하나는 BTB를 안 넣던지 하나는 넣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 넣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녹말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방학성 할만해요? 다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잘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어디로 넘어오시면 되냐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이번 주는 개념의 내용이 좀 많은데 내용이 많다고 해서 암기할 게 많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일단 6페이지 먼저 피시면 기권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권의 구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할 양이 늘어나는 게 좋아요? 줄어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줄어드는 게 좋죠. 그렇죠? 먼저 얘기하고 갈 건데 6, 7, 8 중에 6번에 1번의 기권의 구조는 명백하게 중학교 가서 새로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 이 송수학 책에 왜 써있냐라고 물어보면 혹시나 물어볼까봐 나온 거지, 제가 다음 주 주간 테스트에도 기권의 구조는 따로 내지 않을 거고, 언제 보시면 되냐면 그냥 시험장 가기 전날에 복습할 때 그냥 한번 눈에 바르고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리을 미음 중에 미음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미음에. 성층권 중간. 네, 미음에 들어갈 말. 아 네, 미음에 들어갈 말은 성층권이겠죠. 그렇죠? 성층권. 그 다음에 리을은 뭘까요? 리을은 중간권. 중간권이겠죠. 그렇죠? 중간권. 여러분 10권이 높이 있어요? 대립권이 높이 있어요? 10권이 훨씬 높이 있죠. 그렇죠? 미음의 성층권, 리을의 중간권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거 썼네. 이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땡땡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 기억이 뭘까요, 이게? 기억이 뭐예요? 기권이겠죠, 그렇죠? 기권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대기라고 해도 됩니다. 대기. 그 다음에 2번에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예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니은의 온도예요. 온도 변화. 혹시 기억의 대기 혹은 기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시면 온도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대륙권부터 열권까지 갔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변하나요? 아니면 그 층마다 차이가 있나요? 층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태양 근처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주 공간은 온도가 매우 낮으니까. 근데 그러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뭐 대륙권이라 그렇다고 쳐도 지금 보시면 중간권에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지금 성층권 보시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열권에서 올라가는 건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왜 올라갈까요? 온도가 왜 올라가요, 여러분? 성층권에서 온도가 왜 올라갑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 혹은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그 에너지가 높은 빛을 흡수하다 보면 그 주변의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오존 어떻게 혹시 여러분 요거 들어봤나요? O3? O3가 뭐예요? O3가 뭐예요? O3가 요게 오존입니다. 오존. 산소는 어떻게 쓰죠? O2죠. 그렇죠. O2가 산소고 O3가 오존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상식처럼 하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봅시다. 밤낮의 기온차가 어때요? 기온차가 크죠, 그렇죠? 디귿의 밤낮의 기온차가 크다. 디귿의 크다 적어주시면 돼요. 크다. 밤낮의 기온차가 큽니다. 그 다음에 비읍에 대기의 75%, 85%가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비읍에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뭐라고 쓰시면 돼요? 대륙권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분? 대륙권. 여러분 비행기의 경로는 어디로 갈까요? 비행기의 경로는. 비행기는 성층권으로 다닐까요? 아니면 대륙권으로 다닐까요? 잘 보시면 대륙권 계면 보여요?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앙권 계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계면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층이 맞닿고 있는 부분이 계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래쪽에 층을 이름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계면을 붙이면 그 서로 닿아 있는 층의 그 길이가 되는데, 보시면 대륙권 계면보다 비행기의 경로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어디로 다닙니까? 성층권으로 다닙니다. 성층권으로. 다음에 비읍에는 그냥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기상현상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어디밖에 없어요?
대륙권밖에 없죠. 그렇죠? 대륙권밖에 없다. 기상현상 이런 거 나타나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지구복사 평형부터 쭉 뒷내용은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될 만한데 여러분 지구복사 평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태양에너지가 우주로 날아와서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쌓일까요? 아니면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갈까요?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갑니다. 만약에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쌓이기 시작하면 태양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왜?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 날아온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지금 100%가 날아와서 50%는 땅바닥에 흡수가 되고 나머지 20%는 대기의 구름에 흡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표면에서 다 도로 방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방출된 양이 70%, 들어온 양이 70%라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시읒에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시옷 뭐라고 할까요? 시옷 뭐라고 해요? 복사 평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복사 평형. 시옷의 복사 평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복사 평형. 복사 평형이고 이응에는 몇 퍼센트를 방출한다고 쓰면 될까요? 70%겠죠. 그렇죠? 70% 그대로 다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지구 복사 평형은 크게 내용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그나마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이 퍼센트를 되게 세세하게 주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얼마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얼마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는지 틀린 그림 찾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온실효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온실효과가 뭡니까? 여러분 온실효과가 뭐예요? 그쵸 이거 읽지 말고 이거 제가 뭐 읽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온실가스 들어봤어요? 온실가스? 온실가스에 뭐가 속합니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속하고 그 다음에 또 메탄 속하고 그죠? 또 뭐 있죠? 또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체 뭐 있습니까? 오른쪽에서 실컷 배울 거 뭐 있어요? 수증기 있죠. 수증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온실가스라고 분류가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쓴 이유가 뭐냐면 산소는 이렇게 쓰죠. 그쵸? O 2개. 그 다음에 질소는 이렇게 써요. 질소 2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네는 온실가스가 아니고 얘네는 온실가스죠. 그쵸? 이건 뭐 굳이 어려운 내용에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잘 보면 누가 복잡하게 생겼어요? 밑에 거. 아래 것들이 복잡하게 생겼죠. 그쵸? 온실가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복잡해서 이 분자 각각 하나하나에 기체 입자 하나하나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지 온실가스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이 뭐야? 팔이 목이네요. 그렇죠? 목인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를 봐주세요. 자 그래서 지읒에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지구를 보호하는 현상 온실 효과죠. 그렇죠? 온실 효과고요. 치읒에서 뭐라고 쓰면 돼요? 지구 온난화겠죠. 그렇죠? 지구 온난화입니다. 비읍에 뭐였죠? 비읍의 뭘까요? 비읍의 기상현상입니다. 비읍의 기상현상이고 치읒의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복사평형 그림에서 대기에서 방출되는 거 말고 지표면에 50%가 들어갔다가 도로 우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그 빠져나온 에너지를 잡아버리면 지구 안에 뭐가 갇혀요? 복사 에너지가 갇히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를 열심히 타고 화석연료를 많이 떼면 우리 차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비율이 높아지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부터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죠. 그렇죠? 7번부터 증발 나옵니다. 대기 중에 물 해서 기억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들어간 현상 이거 뭘까요? 기억에 뭐예요 여러분? 기억에 뭐예요? 기억에 증발이죠. 그렇죠? 기억에 증발. 니은에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니은 뭡니까? 포화죠. 그렇죠? 포화. 과포화는 뭐냐면 포화 단계를 넘어선 상태로 그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과포화고요. 딱 그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 최대량만 가지고 있는 건 포화입니다. 자 그럼 퀴즈. 포화보다 덜 차 있으면 뭐예요? 불포화죠. 그렇죠? 포화가 아니니까 불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이거 뭡니까? 디귿의 응결이죠. 그렇죠? 리을에는 뭐예요? 리을에는 이슬점입니다. 리을에는 이슬점.
여러분 건습구 습도계 기억나요? 건습구 습도계. 건습구 습도계 중에서 건구와 습구가 합쳐져 있는 게 건습구 습도계인데 축축한 물질이 묻어있는 게 건구의 습구예요. 습구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습구 온도계는 건구 온도계보다 온도가 높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무조건 습구 온도계와 건구 온도계는 온도가 같거나 습구 온도계가 온도가 더 낮죠. 왜? 습구 온도계는 액체샘에 액체를 발라놔서 얘가 증발을 통해서 열을 뺏어가면 온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증발이 안 일어나면 둘이 똑같겠죠, 그렇죠? 습구 온도계가 더 온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습구 습도계는 제가 말한 그 원리랑 표 읽는 거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고사에서 볼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미음, 현재 기온에서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 비율인데 미음의 답은 뭘까요, 여러분? 미음의 답은 상대 습도겠죠, 그렇죠? 미음의 답은 상대 습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습도, 모든 습도는 다 상대 습도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절대 습도를 배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하루 동안 습도가 변해요, 아니면 일정해요? 습도가 변해요, 일정해요? 습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뭐는 똑같습니까? 뭐는 일정해요? 이 실점은 이렇게 일정하죠, 그렇죠? 일정한 게 뭐냐면 이슬점이고 위에가 습도인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이제 중등 내신 내용이긴 한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여러분, 이 습도는 왜 하루 동안 계속 변하고 이슬점은 안 변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좀 대놓고 물어봤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슬점은 어떤 게 결정해요? 이슬점은? 어떤 사항이 이슬점을 결정하죠?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그러니까 정의 읽지 마시고 그 하루 동안 이슬점이 왜 일정한지 왜? 아,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정의도 맞는데 이슬점은 뭐가 포인트예요? 뭐가 포인트? 뭐가 포인트? 온도이긴 한데 여러분, 이슬점 뭐가 포인트냐면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공기가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지금 그 공기의 온도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걔가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얘가 언제부터 응결이 돼야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공기가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냐가 이슬점을 결정하는 포인트예요. 그 공기 온도, 제 말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공기가 A 공기가 있고 B 공기가 있는데 A 공기는 30도씨고 B 공기는 20도씨예요. 얘는 10g 가지고 있고 15g 가지고 있으면 이슬점은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얘를 보고 써야 되지. 얘를 보고, 그렇죠? 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하루 내내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일정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습도가 왜 변합니까?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인데 현재 수증기량이 하루 종일 거의 비슷해요. 비가 오거나 무슨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습도는 계속 요동칩니다. 왜? 하루 동안 온도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즘 밤낮에 뭐가 커요? 일교차가 크죠, 그렇죠? 여러분, 막상 말라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9월달까지 괜찮은데 10월달부터 10월 15일이 시험인가요? 이제 수능이랑 헷갈렸는데 여러분 9월 말부터 아프시면 안 돼요. 아프면 아시겠죠? 아프면 안 됩니다. 괜히 그때 무리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컨디션 조절 못해서 감기나 몸살 같은 거 나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본인이 아파도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컨디션이 좋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온도가 변하니까 분모값인 포화 수증기량이 계속 바뀌니까 시간별로, 그래서 뭐가 변하는 겁니까? 습도가 변하는 거고, 이슬점은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중요한 거라서 이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일정한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 아니,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되나 그러면 또? 여러분 진짜 이해돼요? 몇 개?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이해되냐고 물어보고 한 명씩 보거든요. 한 명씩 보는데 이게 도리도리 하는 사람도 있고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저렇게 보고 있는 건 어떤 의미인 거죠? 저를 뭐 맞춰봐라 이겁니까? 제가 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됐죠 이거? A, B에서 그게 살짝 헷갈리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그러니까 A, B가 온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도 다른데 얘네 둘의 각각의 이슬점을 결정할 때는 얘가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지 이슬점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점 뭐가 결정한다? 수증기량이 결정한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가상의 공기를 예를 든 거예요.
요거 얘기하시면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분들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중등 내신을 수업을 하면 이거를 엄청 어려워합니다. 얘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 표가 나왔을 때가 설명했을 때 습득률이 잘 낮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중등 가서 배우니까 그 네. 학력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는 건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배우는 거라. 그렇죠. 혹시나 몰라서 배우는 거고 이제 저희가 객관식이 5개죠. 그렇죠? 객관식이 5개면 아마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난이도가 쉽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별로. 그 다음에 2개가 조금 어려울 텐데 이 2개 어려운 걸 낼 때 말도 안 되는 걸 내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출만한 내용인데 중학생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내는 게 보통 쉽죠.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낸다고 했을 때 문제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일 하느라 바쁜데 그 시간 내서 산육중학교 입학시험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시험은 대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는데 산육중 시험은 선생님들이 내니까 보통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어려운 포인트를 보통 문제를 냅니다. 그런 거라고 느껴서 이 얘기를 한번 한 거고 그 다음 여러분 구름 생성 과정 외웠죠? 여러분 비읍에 뭡니까 여러분? 공기상승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상승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뭐 초성만 알려줄까요? 디귿, 이응, 그렇죠. 단열팽창입니다. 단열팽창. 그 다음에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그 다음에 시읒에 뭡니까? 시읒에 뭐예요? 이슬점에 도달했으면 이슬점에 이제 도착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수증기 응결 혹은 응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수증기 응결 혹은 응결. 여러분 구름 생성 과정은 이제 더 이상 뭐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비읍부터 시옷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읍부터 시옷까지 과정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수 과정은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좀 중등 내용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병합설은 저위도나 적도 지역, 되게 더운 지역이고 빙정설은 어딥니까? 우리 북반구나 북극처럼 되게 추워서 눈이 내릴 수 있는 곳에서 빙정설이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병합설은 뭐냐면 수증기가 응결하다 보면 뭉치게 되고 얘가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크기가 너무 커져서 무거워지면 공중에 더 이상 못 떠 있으니까 그게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맞는 B죠. 그렇죠? B. 그 다음에 빙정설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서 이슬점 도달해서 응결이 됐는데 그 이슬점까지 멈추는 게 아니라 얼어붙을 온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얼음알갱이가 떨어지는 게 빙정설이죠. 그렇죠? 여기서 관행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관행각은 여러분들의 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난 거고 관행각 물방울에서 증발된 수증기 이런 말을 모르셔도 되고 그냥 관행각이란 단어가 어색하게나마 머리에 남아있으면 만약에 보기에서 빙전성과 병합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관행각이란 말이 나오면 우선 이렇게 반사적으로 빙정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빙정설에 대해서 너무 아실 필요 없고 자 지읒의 구름 속의 크고 작은 뭘까요? 크고 작은 물방울이겠죠. 그렇죠? 물방울. 지읒의 물방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응에는 뭐라고 들어가면 될까요? 이응에는 얼음알갱이 혹은 얼음알갱이를 두 글자로 줄인 게 빙정입니다. 그래서 빙정이라고 쓰던지 얼음알갱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이거 8초까지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끔찍하죠, 그렇죠? 끔찍하대요. 엄청 많죠, 그렇죠? 8페이지까지 나오네요. 8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럼 그래도 여기는 내용이 좀 쉽지 않아요? 광합성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반응을 아시겠죠? 제가 이게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중등 친구들이랑 고등 친구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반응이 이제 바로바로 와요. 이렇게 뭐 난 모르겠다 아니면 알아듣겠다 반응이 오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처음 온 친구들도 많고 이제 제가 와서 얘기를 하면 저렇게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얼굴 표정에 드러나는데 눈만 보이니까 눈만 보인 채로 저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 상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줌 수업하고 유튜브 링크 올리고 이러는 게 뭔가 수업을 하고 가면 항상 집에서 퇴근하면서 오늘 내가 잘 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영상을 올리는 거라서 저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압과 바람입니다. 일단 기압과 바람에 넘어와서 지금 1번이 기압과 바람이고 2번이 기단인데 여러분 기단에서 적도 기단은 그냥 쭉 그어주시면 돼요. 적도 기단은 문제에 안 나옵니다. 적도 기단은. 왜 그러냐면 벌써 중등 출판사 호영이 보고 있죠.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중등 출판사 8개 중에서 3개의 출판사는 적도 내용을 뺐어요.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긋고 난 다음에 기압과 바람으로 와서 기역의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 이게 뭐예요? 기역의 기압이죠. 그렇죠? 기역에는 기압입니다. 기압. 선생님 여기 밑에 거는 그냥 X 붙이면 아, 그 다 X라는 게 아니라 적도 기단을 지우라 이 말이에요. 적도 기단을. 아, 기단을 적도 4개만 기단을 배우면 돼요. 4개만. 아 기단을 4개만 배우시면 되고 적도 기단이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제가 설마 다 끄라고 해서 다 끄었나요? 아, 미안합니다. 아직 안 와. 적도 기단만 그으시면 돼요. 적도 기단. 그렇죠. 잘했어요. 적도 기단만. 여러분 기단을 다 날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기단 다 날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게 없어진 거야. 그냥 중등 교과서 이게 없어진 거야. 그 중등 교과서에서 3가지 출판사가 적도 기단을 없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적도 기단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태풍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생겨요? 아니 아니죠.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에서부터 기를 모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뚜드려 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뭘 만들어요? 태풍을 만들기 때문에 기상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빠진 겁니다. 적도 기단은 안 배우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 말 했다고 또 걱정이 되는 게 국어 수업이 되면 이현경 쌤 반에서 넘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 넘어왔을 때 이런 공부 얘기를 하다가 우리 반은 적도 기단 뺐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안 배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풍이 필리핀에서부터 생겼다는 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 태풍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생겨져가지고 점점 커진 다음에 저희 나라한테 네, 온다. 그렇죠. 커지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필리핀에서 먼저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도 기단이 태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로 처음에 분류를 했어요. 근데 기단 자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여기 일본 있고 여기 이제 제주도 있고 뭐 이렇게 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 아래쪽에 필리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태풍이 생겨서 이렇게 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적도 기단은 이 아래쪽에 머무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뺐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기압의 작용 방향. 여러분 압력의 작용 방향은 어디예요? 압력의 작용 방향은 앞으로? 뒤로? 아니죠, 사방이죠, 그렇죠? 사방입니다. 니은의 모든 방향에서 라고 써주면 돼요. 니은의 모든. 그 다음에 2번에 기압의 분포.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니까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그렇죠, 없어진다, 줄어든다, 낮아진다. 그 다음에 리을. 두 지점에 뭐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두 지점에 기압 차이죠, 그렇죠? 기압 차 혹은 기압 차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기압 차 혹은 기압 차이. 기압 차 혹은 기압 차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 채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낮에 바닷가에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요, 아니면 땅에서 불어 나가요, 여러분? 바다에서 불어오죠, 그렇죠? 진짜 이제 찐 마지막입니다.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흙입니다. 흙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모래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여름에 모래가 뜨거워요, 물이 뜨거워요, 낮에? 모래가 훨씬 더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뜨거우니까 이 부분 위에 공기가 어때요? 더 뜨겁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물 위의 공기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별로 안 뜨겁고 차갑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우면 밀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이 위에 달려있고 밀도가 높은 공기는 아래쪽으로 깔리니까 아래쪽에 다는 게 아니라 위에 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밀도가 높아요. 일단 낮다고 제가 말을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습니다. 밀도가 높아요. 아시겠죠? 자,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습니다. 시간을 잠깐 되돌려서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습니다, 얘네가. 그다음 얘는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낮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얘는 뜨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하강기류가 생기면 얘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여기 아래 사람이 느꼈을 때 공기가 내려오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크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공기가 상승 기류로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어때요? 기압이 낮죠, 그렇죠? 그러면 기압이 낮다는 건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 기류가 생긴다는 건데, 이게 하강 됐을 때 옆으로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됐을 때
호영이 긴팔 입었잖아. 목이 안 물려요. 아니 눈앞에. 제가 다음 근데 좀만 참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날씨 추워서 벌레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막판이라서 모기가 막판 스포트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만 참아봐요. 그래서 여기 상승 기류가 생기고 하강 기류가 생기는데 이 하강 기류가 옆에서 퍼져 나가고 그게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쵸? 요 내용 이제 본인이 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기 파이트 이 8페이지의 위쪽 내용이 암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해륙풍이 나와 있는데 미음의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데 이게 해풍이에요 육풍이에요 여러분? 해풍이죠. 그렇죠? 바람의 이름은 어디서 붙인다? 고향에서 붙인다. 어디서 불어왔는지가 그 바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해풍, 비읍은 뭐예요? 비읍은 육풍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옷 지금 바다에서 불어오고 있으니까 뭡니까? 바다풍이라니 해풍이죠. 자, 또 뭐 한글을 좋아하는 건 제 존중합니다. 이응은 대륙풍이죠. 그렇죠? 육풍이라고 해도 되고 육풍.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어요. 기단. 네 왜요? 계절풍 있잖아요. 네네. 계절풍은 그 바다 그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땅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그 겨울에는 겨울에는 이제 땅 쪽에서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상황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경우가 어떻게 돼요? 경우요? 경우가 돼요? 어떤 경우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죠?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아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제 여름에는 그렇다고 여름에 항상 바다에서 모든 24시간 동안 바다에서 땅으로 부는 건 아니고 주로 바람이 바다에서 땅으로 불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공기가 어때요? 습한 거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한 게 땅에서 바다로 불어 나가니까 우리가 주로 맞는 공기가 어디서 불어온 거예요? 땅에서 불어온 거니까 건조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바람의 이름은 어디서 불어왔는지가 포인트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시옷에 육풍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광위로 나타내면 이게 왜 네? 유풍 아니라 해풍이에요. 해풍이에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시옷의 해풍이고 이응의 육풍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남동풍이에요, 북서풍이에요. 시옷이 남동풍이에요, 북서풍이에요. 시옷이요? 네, 시옷이 방위로 따지면 남동풍이에요, 북서풍이에요. 남동풍. 남동풍이죠, 그렇죠? 시옷은 방위로 따지면 남동풍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이응은 북서풍이에요, 남동풍이에요? 북서풍이죠, 그렇죠?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으면 방위로 나와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해인지 육인지 나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풍이 맞아요. 시옷이 그냥 해풍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옷이 해풍이 맞고 이응이 육풍이에요. 근데 이제 시옷이 남동풍이고 이응이 북서풍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반만 먹어야 되는데 잠이 와서 이제 이거 다 마셨더니 제가 이제 고장이 나서 자꾸 말을 이렇게 단어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읒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기단에서 북태평양 언제입니까 이거? 어디에요? 여름?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름이죠, 그렇죠? 여름이죠. 치읓은 어디에요? 치읓은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치읓은 겨울. 지읒은 여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호츠크 해랑 북태평양은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공기가 따뜻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는 북반구 쪽에서 불어오니까 차갑고요. 오츠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오호츠크해가 어디냐면 요즘 그 한창 전쟁하고 있는 나라 어디죠? 아 거기 말고 상대편 러시아에 있는 바다가 오호츠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연어 많이 잡히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쯔강은 어디예요? 양쯔강은 중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중국이 가운데 흐르는 강이 양쯔강이에요. 그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그 뭐 양쯔강 문명 이런 거 배운 적 없나? 네? 아니 안 배웠어요? 여러분은 사회 시간에 뭐 배우나요 요즘은? 세계 디지털 지구랑 디지털 찾으라고. 위도 경도 갑자기 막 6대를 5대. 아 5대양 6대6인가요? 맞죠? 뭐 그런 거 배우는.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 나갔죠, 그렇죠? 다 나왔고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지금 여름에 중간에 만나겠죠.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장마입니다.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이 초여름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너 빨리 나가, 오케이 나갈게 하는 과정이 장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언급이 없는 양쯔강 기단. 봄과 가을은 건조해요, 습해요? 건조하죠. 봄에 되게 손 같은 거 트고 빨리 잘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쯔강 기단은 적당히 따뜻하고 건조한 기단이 봄과 가을에 왔다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암기 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고 문제를 한번 풀고 이번 주는 숙제가 굉장히 적어요. 기분이 좋나요,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저희 반이 숙제가 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반에 비해서.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다른 반은 저희 반이 이제 슬슬 숙제를 되게 잘해오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은 이제 숙제 성취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좀 줄이기로 해서 이번 페이지 숙제는 어디냐면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네. 90에서 94가 답니다. 이번 주. 와. 90에서 94가 답니다, 여러분. 90에서 94가 다예요. 근데 또 이제 1번이 숙제율이 저조하다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반 숙제가 많아요. 뭐라고요? 호영 뭐? 아니 너 어차피 안 할 거잖아. 호영아 뭐? 뭐라고? 칠을 어차피 안 할 어쩌라고. 아니 저 여러분 호영이 말하는 거 들어만 봅시다. 뭐라고요? 칠판에 아 써달라고요? 아 근데 제가 이거 뭐지? 이제 공지 글도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 다 단톡에 올려요 제가 숙제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또 지금 제가 90에서 94로 숙제를 줄였다고 해서 아싸 토요일날 아침에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푸세요. 아시겠죠? 금요일날 밤에 해도 되겠는데 개꿀 이러지 마시고 미리 하세요. 미리.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그때 하시면 또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90에서 94페이지까지만 숙제로 2장 정도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네? 그럼 해야죠. 아니. 자 여러분 18회차 95페이지 18회차 지금 종칠 때까지 빠르게 풀어봅시다. 빠르게. 여러분 이거 잘하잖아요. 날씨와 우리 생활. 지금 페이지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요 두 페이지만 지금 한번 빠르게 풀어보세요. 여러분 빠르게. 저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다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 하면 나중에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삼육중학교 들어가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나중에 할 것들 미리 땡겨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빨리 풀어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남는 친구들 있으면 이번 주에 빛과 렌즈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빛과 렌즈와 물체 운동이 둘 다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숙제가 갑자기 또 쏟아집니다. 아시겠죠? 미리 풀어놓으시는 게 좀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저희 원래 하던 것처럼 숙제가 많이 나가요? 그렇죠. 또 폭탄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빛과 렌즈 영상도 미리 찍어놨고 물체 운동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문제를 좀 풀어놔야지 다음 주에 또 저 이렇게 째려볼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어디까지 푸는데요? 96페이지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선생님 10번에요. 방향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잠깐 쉬어야 됩니다. 네, 이제 낮일 때죠, 그렇죠? 11번이에요. 10번이요, 10번. 네, 그렇죠. 6분 6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네, 해풍 왜요? 자. 진짜 왜 이렇게 웃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잠 다 깼죠?
저울이 져서 공무처 아래쪽부터 갑자기 막 구름이 생기면서 쌓인 게 저울이고요. 수문은 뭐예요? 올라가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름이 생긴 게 추운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 구름에 대한 설명. 네, 맞습니다. 4번의 정답으로 5번이에요. 답만 받아들지 마시고 이해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비가 내린다고 해볼게요. 비가. 그러면 소나기는 저울에서 내릴까요? 식물에서 내릴까요? 소나기는 단기가 뭐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건 식물일까요? 저울일까요? 소나기는 주로 저울에서요. 저울에서. 왜 그러냐면 구름이 높이가 높은데 그래서 비가 내릴 수 있는 양이 많은데 이게 넓이가 넓질 않아서 오랫동안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에서 지나가는 스콜이나 여름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게 저울에서 내리는 거고요. 장마나 비가 장기간 오는 게 뭐냐면 식물입니다. 식물. 그냥 식물이 옆으로 넓어요. 옆으로. 쌤 근데 부피가 얇아서 비가 많이 못 내리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두께는 얘랑 얘가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길게 옆으로 쭉 뻗어 있는 게 칭훈이고 좁은 면적에 높게 있는 게 뭐냐면 저군입니다. 그래서 얘가 소나기, 얘가 장마예요. 소나기, 장마.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 그냥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파이널 체크는 푸지 마시고 99페이지까지 푸시면 돼요. 4번까지 했나요? 3번까지 했나요? 4번 보시면 4번까지 했구나. 5번에 이 실험과 같은 원리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단열 팽창하게 돼서 온도가 내려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 공기덩어리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거나 팽창한다죠. 그렇죠? 커지거나 팽창한다. 그 결과 공기덩어리의 기온이 내려가서 어디에 이른다? 이슬점이죠. 그렇죠? 이슬점. 이슬점 이른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5번도 했죠. 그렇죠? 3, 4, 5 했고 6번에 비나 눈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여러분 빙정설이 가예요 나예요? 나요? 가예요 나예요 빙정설이? 빙정설이 가예요 나예요? 여러분 듣고 있나요? 가예요 나예요? 가요. 가죠 그쵸 가. 왜냐하면 나는 지금 최저 온도가 영하 온도인데 가는 영하 40도보다 더 추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가 빙정설, 나가 병합설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원인은 병합설이니까 나을 거고요. 병합설이니까 나을 거고 그 다음에 AC층에서 관행한 물방울과 빙정이 함께 있는 층은 어디냐면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관행한 물방울은 물방울이고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도보다 더 추운 C 지역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B에서 그나마 관행한 물방울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없으면 뭘
보이더라 승희도 이것도 빈정거리고 바보네 빈정의 수중이가 달라붙어서 이것도 빈정거리고요 5번에
강이라서 우리에 있는 게 많지만 강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양쯔강은 건조합니다. 그렇죠? 건조하고 추우면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양쯔강은 언제도 와요. 가을에도 좋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을 내주시면 되고 11번에 빨간색 잉크, 파란색 잉크가 나와 있는데 뜨거운 물이 어느 거예요? 뜨거운 물이 따뜻한 물이 빨간색 잉크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잉크가 들어있는 물이 뜨겁기 때문에 밀도가 더 낮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1번에 이 실험으로 전선의 생성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고요. 360, 왜 3,600? 왜 3,600 곱하냐면 1초가 몇 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등속운동은 속도가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등속운동은 되게 쉬운데 얘 말고 문제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변속운동이죠, 그렇죠? 변속운동에서는 속도를 내가 구한 걸 그대로 써도 돼요? 되냐고 빨리 대답해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뭘 써야 돼요, 그럼 속도를? 어떤 속도 써야 돼요? 평균 속도 써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를 봐요. 모기 보지 말고 저를 봐요. 평균 속도를 써야 됩니다.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말 혹은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왔을 때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문제를 풀 내용이 아니고 다음 주 내용이라고 하니까 집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뭘 내야. 그 다음에 빛과 렌즈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빛과 렌즈. 45분 됐어요. 여러분 지금 아니 들어봐요. 박수쳤는데 너무 민망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책 꼭 갖고 와야 돼요. 특히 호영이. 네.